네, 안녕하세요. 저 모가디슈를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사실 오늘 좀 걱정이 많았어요. 태풍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나. 근데 어쨌건 뭐 미리 예매해 주신 관객분들이 계셔서 이것을 취소하는 것도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좀 하자. 근데 원래는 사실 우리 조배우가 사실 원래 그냥 깜짝 게스트로 나오기로 여러분들한테 깜짝 놀래게 중간에 이렇게 탁 등장하는 계획이었는데 태풍이 이제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태풍이 망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오늘 저는 이제 지금 사실 그것도 걱정이 돼요. 좀 이 행사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이 너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참 작년에 개봉할 때도 코로나 방역 4단계라 애를 먹었는데 재개봉도 이렇게 애를 먹이나 싶어서 하여튼 근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에 사는 조인성입니다. 오늘 감독님 또 이렇게 GV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동네 놀러 왔으니까 뭐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태풍 때문에 진짜 안 그래도 걱정이에요. 어쨌든 시간을 낸 만큼 지금 이 순간은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얘기 궁금했던 거 한번 묻고 대답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봉 때는 코로나, 또 재개봉 때는 또 흰남노 이렇게 쳤는데요. 아무튼 오늘 1시간 이내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나중에 객석 질문을 받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 이 모가디슈라는 작품 사실은 뭐 인터뷰 때 여러 말씀해 주셨겠지만 또 이렇게 재개봉하는 시점에 이게 재개봉하는 소감 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재개봉을 전혀 예상을 못했었어요. 만약에 재개봉을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도 이렇게 재개봉을 할 거라면 뭐 삭제 장면을 조금 복원한다든지 약간 다른 판본을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또 생각해 보면 개봉 당시에 워낙 극장 관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극장에서 관람을 못 하신 관객분들이 많으셔서 원래 원본 상태로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이 다른 매체로 영화를 보시고 나서 극장에서 볼 걸 이런 분들한테는 더 맞는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건 1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럼 조인성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유승환 감독님과 모가디슈를 이렇게 처음 만남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실 충무로에서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류승환의 영화라고 하는 굉장히 견고한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모가디슈라는 작품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나 그럴까? 뭐 감독님 영화 워낙 팬이었고 그리고 언젠가 감독님과 한번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기회가 어느 타이밍이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미팅을 했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역할이 작든 크든 간에 잘 쓰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사실 이번 작품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류승환 감독의 영화를 나중에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 작품이 어떤 중기를 대표하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대사가 이제 조인성 배우 연기한 강참사관 했던 대사죠. 나 훈련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류승환 감독님의 영화는 언제나 이게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굉장히 뚜렷한 경계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대사를 칠 때 굉장히 좀 쾌감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작품이 될 수 있고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캐릭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류승환 감독의 영화에 출연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남성 배우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좀 액션을 해야 된다.
라는 사실 약간 전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갖게 되는 어떤 기대 혹은 뭐 부담감 같은 게 없으셨을까? 유승환 감독님의 작품을 볼 때 그런 캐릭터로서 쾌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 캐릭터를 보면서 나도 저런 약간 마초적인 모습, 그게 뭐 액션이 됐든 캐릭터가 됐든, 근데 이번에는 조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귀여움석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생각이 다른 건 저는 나 훈련받은 사람이야 라는 대사보다 You are favorite Korean cigarette, 이게 이 영화의 어떤 주제의식이 아니었나. 참, 그 대사는 현장에 나가기 한 5분 전인가 10분 전에 호텔에서 저한테 바뀐 대사를 주셨고 제가 급하게 그 대사를 외워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방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영어 대사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배우가 이 대사를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가능한 것이었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당연히 조인성 배우께서 제 영화 저와 함께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상상을 한 것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감독이 어떤 배우에게 갖는 호감이나 어떤 환상이라고 할까요? 그 사실 관객 스타를 바라보는 것은 관객 여러분들이나 감독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이 스크린에 펼쳐지는 클로즈업에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좀 타고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조인성이라는 배우는 정말 이 거대한 스크린을 자기 얼굴로 채웠을 때 스펙타클한 느낌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배우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 영화를 너무 흔쾌히 함께 작업을 해주시고 실제로 여기서 나온 귀여운 모습이나 뭐 훈련받은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쾌하게 흐르기도 하지만 정작 본인은 사실 일부러 코미디 연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안에서 되게 진지하게 이걸 하는 거고 뭐 유아 페이버리 코리안 시가렛 이것도 사실 어떻게든 이 기자한테 좀 영국 기자한테 살살거려가지고 뭔가를 정보를 빼고 뭐 하려는 태도인데 그 너스레를 떠는 것,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전략적인 너스레를 떠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어색해하지 않고 그리고 단 한 번도 만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 방향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사실 그게 되게 어색할 수도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되게 가짜 같아질 수 있는 장면이고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믿고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해서 감참사관이라는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인성 배우가 액션을 굉장히 잘해요. 물론 안시성 같은 영화에서도 되게 멋진 대규모 액션을 리드하는 연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태권도 사범증이 있는 그 유단자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 구교환 배우하고 벌이는 그 액션 장면은 현장에서 조인성 배우가 가지고 있는 실제 그 기술들을 제가 이 눈으로 보면서 그게 아직도 되네 막 이러고 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벌써 이 기록지가 저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 그 기록지는 그러니까 되게 시원시원하고 한데 본인이 그런 액션을 하는 마초의 어떤 멋을 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라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은 각본이었음에도 본인 스스로가 전체 방향을 잡았을 때 그 감참사가 이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오히려 힘을 더 빼고 한 것들이 저는 그 모습들이 그 어떤 터프가이 캐릭터보다 훨씬 좀 멋있게 느껴졌어요. 작업하는 내내. 예, 금방 전에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구교환 배우랑 이제 싸우게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제 전향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단독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플래시를 거꾸로 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작성을 하다가 이제 들켜서 사실은 그 장면에서 펼치는 액션씬이 굉장히 좀 놀랍기도 했었거든요. 뭔가 이 어두운 공간에서 발차기를 2번 연타로 날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 상대 배우인 구교환 배우가 사실 키가 훨씬 더 작으신데 굉장히 좀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그 장면 촬영하실 때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공간이 굉장히 좁았고, 그리고 실제로 조명이 없고 저희가 라이트를 최소화하면서 촛불에 의존했기 때문에 현장의 상태는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었어요. 그리고 찍어야 될 분량이 꽤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씬을 찍을 때는 특히 사고가 안 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케이션은 뭐 스케줄은 한정되어 있고, 근데 이제 찍으면서 어느 선까지 뭐랄까 액션 내지 이 폭력을 어느 수위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현장에서 감독님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지금 보신 그 버전이 저희가 생각한 정도의 그 농도에 맞게끔 편집이 된 그런 장면을 보신 겁니다. 저는 그 해외 촬영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이제 모가디슈를 보면서 뭐 영화 자체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란 건 역시나 그 모로코 현지 촬영에서 어떤 완성도와 퀄리티였는데, 사실 그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예전부터 뭐 일본 영화나 홍콩 영화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그 일본 영화계나 홍콩 영화계 약간 글로벌 수준에 가 닿기 위해서 어떤 그 해외 촬영을 하면서 그 현지 인력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여러 액션 장면들이나 규모 있는 장면들을 많이 촬영을 했죠. 그 리스트가 이제 상당한데, 사실은 그런 영화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만큼까지 잘 못 갔어요. 그런데 저 모가디슈를 보면서는 이렇게 오늘 보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되게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진짜 좀 글로벌 수준의 어떤 현지 인력과 어떤 결합, 해외 로케이션 촬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들이 저는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 놀란 지점 중 하나였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현지 촬영에서 어떤 뭐 이렇게 어려우셨던 점이라던가 혹은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실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저희도 두렵긴 했었고, 근데 제가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저희가 그 베를린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면서 해외 로케이션 경험이 좀 생겨가지고 그 해외 로케이션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어떤 점들을 꼭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아예 처음 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있었어요.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가장 큰 것이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음식. 그래서 밥차가 꼭 가야 된다. 한식을 요리할 수 있는 팀들이 꼭 가야만 한다. 이게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그 모로코에 체류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실제로 그 한식을 이렇게 계속 그 기간 동안 한식을 못 먹었을 때 오는 금단 현상들이 오거든요. 실제로 좀 막 정신적으로도, 제가 베를린 할 때 그 라트비아에서 그 음식 조달 상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겪었던 좀 힘들었던 일들이 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노하우라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스텝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추천하는 최고의 스텝이 아니라 우리와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방적이고 열려 있고,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직업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을 그냥 서비스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영화를 만들어간다라는 확실한 동료의식이 있는 사람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나 사실 다녀보면, 제가 영화제에서 만나거나 이런 현장에서 만나볼 때 대부분 약간 좀 이렇게 집에서 말 안 듣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이게 찍다 보면 좀 비슷비슷해요, 기질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궁합이 맞는 팀들을 만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저희는 아주 궁합이 아주 잘 맞는 팀들과 만나서 되게 효율적으로, 언어가 실제로는 저 모로코가 그 프랑스어를 주로 그러니까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해서 아주 심할 경우는 통역을 한 5번 정도 거쳐야 이게 이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스페인어에 하여튼,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통역을 거치지 않고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외국어를 배울 때 욕을 제일 많이 배우잖아요.
막 욕하고 있으면 이제 이 느낌을 알아채고 막 움직이고 우리도 저쪽에서 욕하는 분위기가 그래서 뭐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하다 보면 욕을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일이 내가 생각만큼 안 풀릴 때 막 그 나오는 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은 방향을 빨리 보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좋을 때는 그 일을 딱 통과하고 나서 막 씩 웃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죠. 저는 배우로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공동체 생활을 4개월 동안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적정한 사람들 간의 유대 관계 그리고 그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 때문에 서운해하고 또 사람 때문에 또 어느 순간 또 위로받는 뭐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서운하지 않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들 굉장히 잘 배려해줬던 것 같고 특히 아플 때 뭐 저희 제작사 대표님 뭐 죽도 끓이시고 뭐 그렇게 서로 챙겨서 그 뭐라 그럴까요? 작업 외에 사람으로서 힘든 것들을 극복해 내려고 향수병 같은 걸 극복해 내려고 많이 서로들 의지했던 기억이 있어요. 특별히 가장 힘들었던 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었을까요? 뭐 사실 뭐 사소한 순간인데요. 영화에서 굉장히 덥게 나오지만 밤엔 추워요. 그래서 자칫 감기 걸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기장판이 반드시 필요했었고 그 전기장판이 없었을 때는 그 동네 시장에 중고 파는 데 가가지고 전기 매트를 뭐 사다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서 중고도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사서 다니고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뭐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홍준 감독님도 사실은 사전에 굉장히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사전 답사도 이제 충분히 하셨을 텐데 역시나 그래도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까 이거 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난관이랄까 좀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영화를 만들면서 항상 제가 영화 만드는 일을 20년 이상 지금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영화를 만들 때는 이전 영화와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매번 0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문제들은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대화 장면을 만들지만 매번 다른 대화를 촬영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대화하는 장면마저도 매번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언어가 잘 안 통한다. 근데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또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차라리 다른 언어를 쓰게 되면 서로 들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리고 수많은 보조 출연자들, 근데 제가 전작의 군함도에서도 이미 그 수많은 몹신을 해봐서 그것도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모로코까지 촬영지까지 가는 시간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거를 제외하면 23시간 그러니까 비행기 갈아타고 갔다가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7시간 정도 갔지. 7시간 정도로 가고 그게 제일 힘들었고 나머지는 저는 또 가서 촬영하려면 또 가서 촬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는 시간이 힘들었고 저는 좀 촬영하는 동안에도 영화를 봐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가 극장이 없었어요. 그 촬영하는 곳이 좀 되게 시골 마을이어서 그러니까 극장에서 영화를 못 보는 게 좀 힘들었어요. 나중에 라바트라는 그 후반부 공황 장면을 찍기 위해서 카사블랑카 쪽을 나갔을 때 거기 있는 극장 1917을 거기 극장에서 봤었는데 근데 그 극장이 좀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극장이어서 좀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형태의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그거 말고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는 것, 그 회교 국가여서 저는 술을 잘 안 마시니까 그 금주 국가에서 술을 못 마시는 거는 저는 오히려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외국인들한테는 술을 마실 수 있게 해서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 나머지는 오히려 좀 되게 좋았고 언제든지 좀 또 가고 싶어요.
감독님이 항상 재료값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죠. 하지만 그 제로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쌓았던 이 경험은 이 나이와 경험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찍으면서 그런 순간들을 많이 느꼈고, 이 경험이 다 언젠가는 이렇게 발휘가 되고 쓰여지는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 그 두 분의 어떤 소확행이라 그럴까? 뭔가 사실 두 분 다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작업을 하셨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어떤 이렇게 촬영 경험이라든가 긴 시간 이렇게 촬영하셨던 경험 있으실 텐데, 그렇게 좀 긴 시간을 좀 버티게 해주는 뭔가 좀 나만의 소확행이라 그럴까? 좀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해외 촬영을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해외 촬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 나와서 촬영한다고 하는 마음에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들뜨는데, 들뜨는 마음보다 사실 걱정되는 마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찍어야 될 분량은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서 보름 내지 뭐 20일 정도 촬영을 하는데, 이거는 4달 이상 찍어서 그러면서 느꼈던 건 감독님의 문자 한 통이었어요. 어느 날 밤새고 이제 촬영 끝나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문자로 자기야 혹시 순댓국 남은 거 있니? 이렇게 문자 왔을 때 이 사람 힘들구나. 짠한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방 앞에 두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원택으로. 예, 1세트. 많이 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 나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먹으려고 그랬다고.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든 그 힘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또 살 길들을 찾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되게 긴 기간 동안 그 배우들과 스태프들 모두 같은 그 호텔에 다 묵었었거든요. 그럼 눈 뜨고 아침 그 조식 먹는 식당에서부터 같이 만나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힘든 촬영이 있는 날 서로 그렇게 그 호텔의 그 테라스에다가 조그만 바를 만들어서 각 방마다 이렇게 그런 자리들을 만들고, 그때는 이 코로나 이전이라 그런 만남들을 자유롭게 하고, 서로 이렇게 한국에서 라면들이 막 도착하면 라면을 서로 나눠서 먹고. 또 축제군요. 그렇죠. 그 진짬뽕 이런 건 정말 그런 거 도착하는 날이 이해하죠. 그거는 숨겨야 돼요. 그 감독의 권력이 순식간에 그 뒤바뀌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 진짬뽕 5개.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참 따뜻하고 좋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그 영화 만들 때 뭐 음식 이런 거 잘 챙겨 먹고 그런 편도 아니거든요. 근데 배우들이 이를테면 아프리카 현재 이 영화 속에 있는 3년 정도를 머문 외교관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촬영 전에 미리 와서 그 현재 그 모로코의 햇볕 아래서 그 피부를 태우기 위해서, 그 피부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태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각국에서 온 외국 배우들과 함께 막 소통하면서 서로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현장에서 제가 원하던 것 이상의 장면으로 찍히고,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촬영하는 모니터에서 제가 원하는 것 이상의 화면이 찍히면 그냥 그 힘든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거를 위해서 왔으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장면이 막 후지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도 막 이불킥하고 그러고 있죠. 끊임없는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영화, 왜냐면 올로케였기 때문에 재촬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맞을까? 이게 이해가 될까?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을까? 윤석 선배랑 또 셋이 만나서 대본도 고치고 대사도 쓰고
지금 보신 버전은 우리가 뭐 영원한 작업이 그렇지만은 뭐 찍다가도 많이 바뀌는데 굉장히 그 안에서 찍으면서 변하고 또 로케이션 상황상 또 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회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오늘 그 객석 질문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번 작품에서의 그 클라이막스, 카체이스 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그 장면, 그 꽤 길게 이어지는 장면 중에서도 저는 그 강참사관의 어떤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 작품은 뭐랄까 이제 리명수 대사나 한신성 대사는 사실 원래 좀 성숙한 인간이었고 두 사람이 만나서도 역시 성숙한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이제 리더로서 팀을 이끌어가고 그 태준기 캐릭터도 사실은 뭐 크게 이제 변한다는 느낌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강참사관이야말로 처음에는 개인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었다가 조금씩 약간 뭐랄까 그 인간애를 깨쳐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사실은 이 네 대의 차량이 쭉 이어지는 카체이스 자체가 저는 뭐 헐리우드나 다른 데서 거의 본 적 없는 저희 뭐 전대미문의 카체이스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그 앞에 이제 다른 차량의 앞에 이제 그 테러리스트가 방울이 매달려 있을 때 강참사관이 기어이 가서 사실은 이게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막 모래주머니도 달고 책도 붙이고 했던 이 창을 기어이 어떻게 내려서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계속 따라가면서 내려가지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는 다 살아서 집에 가야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 영화의 어떤 테마를 그대로 압축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어서 저는 그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거든요. 하여튼 그건 뭐 제가 좋아하는 장면을 말씀드린 거였고 역시나 그 카체이스 씬 찍으셨을 때 어떠셨을까 역시 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로코에서 이 영화를 다시 찍으라고 하면 다시 찍을 수는 있는데 카체이스는 좀 그러니까 어쨌건 이것이 이 카체이스 이렇게 네 대의 차에 사람들이 타고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간 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실제로는 여기에 루마니아 대사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공항에서 만난 그 대사관이 함락된 루마니아 대사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2시간짜리 영화 안에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야기에서 생략을 했고 그리고 여기 뭐 헌책과 모래주머니로 방탄장치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방탄장치도 없었어요. 근데 실제 그 반군들한테 사격을 받고 진짜로 기적적으로 한 사람만 사망했다는 사실이 그 실제로 그 기록을 보면 꽤 긴 기간 동안 그 사격을 받았었거든요. 긴 거리를. 이거를 영화로 아무리 사실이라고 그래도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관객들이 믿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관객분들이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런 장치를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실제로는 그 반군들이 그 훈련 상태가 잘 안 돼가지고 명중률이 AK 소총 자체가 명중률도 낮고 그러니까 제대로 잘 못 맞춰서 사실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해놓고 보니 문제가 이 차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차가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모래를 달고 책을 매달고 했더니 그리고 차들도 30년이 지난 모델들을 그 올드카들을 갖다 놓으니까 차량 속도가 한 30km, 40km, 그러니까 40km 나면 진짜 잘 달리는 거였고 30km 정도를 가지고 이 긴박감 있는 뭔가를 연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쨌건 관객분들이 이런 류의 장면에서 뭔가 새롭게 볼 수 있는 이 컨티뉴이티를 짜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뭐 앞에 막 그 네 대의 차를 카메라가 관통하기도 하고 뒤에 가서 이 두 대의 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카메라가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해봤는데 그것은 사실은 뭐 요즘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게임에서도 익숙한 콘티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인물들의 절박함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런 장면을 한 번에 찍을 수가 없어서 막 여러 번 나눠서 찍고 뭐 이게 차 뚜껑도 한번 뗐다가 다시 덮었다가 뭐 이게 바깥에서 찍었다가 안에서 찍었다가 해야 돼서 배우분들이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수많은 회의를 하고 같은 목표 방향을 그리고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으면서 했던 장면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모두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시퀀스를 찍을 때는 이게 끝나나 싶을 정도로 오래 찍고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부딪히는 연기만 이렇게 해야 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해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 슈팅카가 앞에 따라가면 저희가 따라가면서 이게 빠졌다가 들어와줬다 해야 될 때 그거는 진짜 호흡인데 제가 무슨 뭐 전문 드라이버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 타이밍 계산 그리고 그 슈팅카를 또 우리가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모로코 현지 스텝이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났었고 그 시퀀스가 끝나는 날 이제 마치 영화가 다 끝난 거 마냥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 물론 이제 그때 에사위라가 슈팅카를 마무리하고 라바트를 우리가 이동하는 스케줄이 있어서 후반부였는데 그랬던 기억. 이거에 정말 찍어도 이게 끝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소스 촬영들은 남아 있고 참 길게 어렵게 그리고 겨드랑이에 땀이 날 정도로 집중했었던 그런 시퀀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중기의 죽음을 이렇게 목도하는 그 연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이제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막 경작 울려대면서 외쳤던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죽으면서 경작 울려대는 걸 마치 그 대구처럼 가서 쳐다보면서 굉장히 그 정말 오묘한 표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장면 연기하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도 좀 여쭤보셨어요. 두 가지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의 그 마음, 사람이 이렇게 다 왔는데 좋든 싫든 간에 목숨을 걸고 다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떠나 보내는 마음이 좀 허무하더라고요. 사는 사람도 허무하고 죽은 태중기도 참 허무한 순간. 그래서 그게 그 공기 자체가 싹 한번 바뀌어지는 찰나였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남북의 이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허무함, 그 호흡들이 서로에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마지막 감독님께 여쭤보셨습니다. 그 마지막 그 헤어지는 순간의 어떤 느낌이 굉장히 좀 강렬하게 오는데 사실은 뭐 이런 거니까 그렇게 헤어졌던 이 양측의 사람들이 좀 일종의 다른 영화들 같으면 후일담처럼 그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뭐 만나게 하는 어떤 라스트를 약간 제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는 라스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관객분이 보신 이 버전으로 마무리하신 그 얘기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실제 이 사건을 경험하신 그 강신성 대사님은 실제로 그때 탈출을 함께 했었던 이 북한 측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를 아예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뭐 지금 이 마지막에 공항에 그 남북 양쪽에 정보부 사람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도 사실과 좀 달라요. 그 양측에서 그 외교부 사람들이 나오긴 했으나 정보부 사람들이 나와서 한 것은 약간 영화적인 이제 그 허구인데 저는 결국 자신이 속한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각각 개인의 삶을 선택하느냐, 어떤 체제를 상징하는 입장의 삶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그냥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는 선택을 보여준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신념과 이념보다는 사람의 잔상이 더 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이 보이는. 그래서 그래서 박 감독님이 헤어질 결심을 그거 아이디어. 그런가? 아무튼 마지막에 저는 어떤 그 관객분들이 제가 만약에 영화를 제대로 만들었다면 이 탈출하는 순간에 관객분들이 이 극중 인물들과 같은 심정으로 이 상황을 체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들이 어떤 제대로 된 이별을 겪지 않고 이렇게 서로의 그 있는 그대로의 얼굴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더 여운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원래는 이 저의 원래 영화의 마지막 결말은 이 그 공항에서 버스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이후에 남북이 그 유엔에 가입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주면서 이 모든 이 난리를 겪고 결국은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고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인데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배우들의 얼굴이 이미 4개월 동안 진짜로 이 사람들의 삶을 살아간 배우들의 얼굴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몇 글자의 자막보다. 그래서 지금의 그 이미지로 마무리하게 됐죠. 이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감독님이 진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사족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인지, 이렇게 절제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절제미처럼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상태. 어느 날은 저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이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고민의 흔적에 마무리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럼 이제 객석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뭐 안내 말씀을 먼저 좀 드리자면, 두 개, 세 개 질문 하지 마시고요. 딱 하나의 질문을 해주시고, 또 이제 그런 요구를 많이 해주시는데, 뭐 나오셔가지고 뭐 한번 손 한번 잡아보고 싶더라고요. 사인을 뭐 요청하신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질문을 딱 하나씩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선정되신 분께는 아까 대기실에서 열심히 사인하셨어요. 사인 시나리오 북을 분석할 예정이니까 꼭 끝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기 제일 먼저 드셨던 분이 여기 네 번째 줄. 예. 저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태준기 탐사관이 처음 촬영을 시작하면서 28번 NG를 낸 장면이 있다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장면이 뭔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그 장면은 본편에 사용이 안 됐어요. 결국에는 그 신 자체를 바꿔서 그러니까 그 해당 장면은 뭐냐면, 이 가방을 이 남한 측 이 외교 행랑을 훔쳐가지고 와서 그 북한 대사관 내부가 처음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명수 대사가 인슐린 맞고 하는 장면. 그 장면이 사실은 그 태준기가 훨씬 더 그 이북에서 온 양아치스럽게 훨씬 더 껄렁대고 막 깐족깐족대고 뭐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배우가 워낙 처음에 이걸 하는데 사투리도 써야 되고 분위기도 막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 장면이 뭐 어쨌건 스파이 작전을 행하고 나서인데 그 좀 약간 괴상망측한 그 뉘앙스를 살려야 되는데 본인이 약간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그 씬을 다 찍긴 찍었는데, 이게 앞뒤로 보다 보니까 배우가 완전히 이게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반에 찍은 장면이다 보니 이 장면이 좀 되게 전체적으로 좀 불균질하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진행하다가 해당 씬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심플하고, 태준기가 그냥 조금 초반에 오히려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금 미스테리하게 진행이 되면서 뒤로 가면서 점차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보이게 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었죠. 그것은 모가디슈 블루레이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쪽에 두 번째 줄 남자분 같은데요. 네, 검은 마스크. 저 이제 그 이명수 대사가 이제 인슐린을 맞으면서 이제 한신성 대사와 어떤 재밌는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애드리브인지 아니면은 뭔가 감독님께서 이명수 대사가 한신성 대사가 이제 그 이제 어떤 담배를 태우고 이제 인슐린을 맞으면서 이제 뭐 어떤 그 두 사람의 그 네네. 밤에 하는 대화 말씀하신 네네. 거죠? 그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네. 그 장면은 애드립일 수가 없죠. 왜냐면 그 긴 대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사들이 거기 그 씬에 엄청 들어가 있어요. 이를테면 한시성 대사가 연설하지 말고 말을 하자라는 표현이라든지, 살아가다 보니까 두 개의 진실이 두 개인 경우도 있다라는 것. 결국 이들이 경험한 이 사건은 남한에서 기록되는 사건과 북한에서 기록되는 사건이 분명히 다르게 기록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역사가 흐르면서 그 두 가지의 진실이 각자의 진실로 남아서, 남한과 북한의 역사에서 보면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그 진실은 희미해지고 양쪽에 확신만이 남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진실이 흐려지고 진짜 하나의 진실이 흐려지고 나서 남는 것은 믿고 싶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된 거여서, 그리고 그 두 배우의 대화는 거기는 굉장히 진지하게 했어요. 물론 이제 이 대화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준비하면서 계속 토론하고 회의하고 말을 맞추고 하는 과정들은 분명히 있었죠. 근데 현장에서만 샷의 준비도 굉장히 거기는 조심스럽게 진행됐던 것이었고, 아마도 카체이스 장면만큼이나 굉장히 꼼꼼하게 설계된 장면이에요. 네, 다음 질문은 조인성 씨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저 손을 한 6번째 줄에서 6번째 줄. 예. 감사합니다. 저 조인성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영화 안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고 변화한 인물이 강청사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과정을 연기하시면서 가장 경계했던 부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 혹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 극중 안에서 어떤 뭐랄까 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유머 코드가 있고 어떤 것들은 영화 안에서 좀 쉼표처럼 작용하는 것들이 있지만 슬랩스틱 코미디라든지 유머를 위한 유머를 하고 있다는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엣지에 타듯이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돌아올 때는 그 비행자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직분이 있으니까 감정은 감정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심플하게 했어요. 그건 나중에 분명히 설명되게끔 찍어주실 테니까 한시성 대사와 마지막에 남아서 눈빛을 주고받고 그 전까지는 안기부로서 정도를 잘 해서 사고 없이 이곳을 빠져나가는 게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플하게 다가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소외되어 있던 여기에 카메라를 드신 세 번째 줄. 배우님께 물었는데요. 지금도 딱 생각이 나는 장면이나 대사 하나 있으시면은 좀 궁금합니다. 이건 완전 조인성 배우의 생각지도 못한 애들이었어요. 이거야말로
아 정말 사람이 저렇게까지 쌍스러워질 수 있구나 하고 현장에서 모두 진짜 너무 좋아했던 장면이었어요. 감독님 와 빨리 찍고 싶다 그랬었어요. 정말 그 순간적으로 좀 아니 그 장면이 탄생한 이유를 좀 그러니까 그 원인을 얘기해 아니 사실 교환이랑 그 액션 장면을 더 찍었어야 되나? 아니 더 맞았어야지. 너무 개기니까 이 더 맞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감정이 목포차 올라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이거는 좀 제일 제기신 분 좀 가볼게요. 여기 네, 가장 제기신 분. 네, 배우로서 연기를 하신 배우님과 그거를 연출하신 감독님이 다시 영화관에서 영화를 이제 보셨을 때 더 애착하는 부분이 다르실 것 같은데 혹시 각각 어떤 장면이 가장 애착이 많이 가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힘든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서 그 영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화 한 편에는 그 뒤에 사실 좀 안타까웠던 것이 오늘 GV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롤 크레딧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롤 크레딧에 남은 수백 명의 사람들의 흔적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담겨 있어요. 영화를 처음 출발할 때는 감독으로서 내가 어떤 이미지, 어떤 혹은 이 배우의 어떤 연기, 어떤 대사를 구현하는 것 이게 목적일 수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영화를 다 만들고 나면은 우리는 영화를 만드는 현장이 우리의 삶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들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질문하신 것하고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이 모가디슈를 보면서 어떤 장면이 애착이 가느냐라고 한다면 안타깝게 올 초에 그 세상을 떠난 동료들 그 방준석 음악 감독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음악 그 방준석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한 예술가이자 저의 절친한 동료의 흔적이 너무 애착이 가고 그리고 우리 또 오랜 파트너였던 그 메이킹 팀의 영화 본편에는 찍혀있지 않지만 그 현장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김성진 실장이라는 그 메이킹 동료의 모습 같은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면 함께했던 이 영화 본편도 그렇지만 그 함께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자꾸 이게 좀 마음에 깊게 남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감독님의 얘기가 충분한 답이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만든 사람으로서 보는 영화의 느낌은 조금 더 다를 수 있잖아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좀 더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든 사람으로서. 네, 여기 피켓으로 르버지 날 보고 있다면 너무 눈에 밟혀갖고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일단 그 가수 송민호 씨의 노래 가사고요. 원래는 이제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라는 가사를 차용해서 감독님 아버지 이제 모가디슈 아버지로서 제가 정말 좀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인데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여기서 이제 다른 캐릭터분들의 뭐 생년월일들은 많이 나오지만 강대진 탐사관이랑 태종기 탐사관의 생년월일 같은 것들이 그런 배경들이 좀 가려져 있어서 그 두 탐사관의 생년월일이 좀 궁금합니다. 그거 비밀이라서 입으로 그렇게 미안합니다. 저희가 설정해 놓은 것들은 뭐 여권이나 여기에 다 그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말씀하신 것들이 뭐 북한 사람들 여권이 뭐 한 번씩 나올 때 그게 나온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뭐 재생님도 가물가물한데 진짜 소품티만 돌아가야 되는데. 미안해요. 비밀. 네, 이어서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들고 계신 게 스틸. 아, 그러네요. 영화 초반에 그 총격전 이후에 그 마당에서 사마에게 그 채소 이런 걸 주고 이제 내부로 넘어가기 전에 그 창가가 보이는데 그 창가에 그림자 하나가 보여요. 근데 그게 안으로 넘어가니까 채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 구석에 있어서 몇 번을 보고 나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이렇게 그림자 창가에 비친 그림자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신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 외에도 어떻게 보면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 신경을 쓰셔서 배치한 장면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 사실은 이게 이 영화가 요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진짜 티가 안 나는 장면 중에 그 미술팀들이 되게 제가 막 이거는 꼭 있어야 해서 미술팀들이 되게 애써가지고 했는데 영화에서는 잘 티가 안 나는 것이 영화를 보시다 보면 그 메인 C가지에서 그 한신성 대사가 막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위가 막 시작되고 할 때 여행사를 막 나오면서 뭐 감참사원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여행사 건물을 보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건물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가 극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려진 간판이 아프리카에 되게 싼 가격으로 수출된 그 홍콩 무술 영화의 그 간판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아프리카식 극장 간판 그림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게 못 그린 그림인데 그게 너무 일관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 자체가 그 일종의 좀 아트웍으로 여겨지는 특히 케냐 뭐 이런 곳에 그 간판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었는데 영화에서 잘 뭐 보이지 않아서 뭐 그런 건 굉장히 많아요. 그 미술팀들이 아주 세세하게 그 세팅한 소품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쟁 이런 그 내전이 많은 곳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선적 장애인들. 그래서 그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 팔이 없으시거나 뭐 다리가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실제로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영화를 잘 보시면 막 시장에서 막 싸움 나고 할 때 팔 하나가 없는 분이 이렇게 뭐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 현재 영화를 찍으면서 조금 부딪히는 지점은 과거 영화를 찍을 때 좀 힘든 것이 배우들의 치열이 다 좋아요. 다 이렇게 그래서 사극을 찍을 때 좀 그러니까 애를 먹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어른들이 이빨이 다 안 좋아가지고 그 치열히 이렇게 고르는 사람들을 봤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나오는 그 칼릴이라고 하는 그 흑인 경찰은 원래 그 이가 가지런한 분인데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앞니를 빼는 작업을 했고 실제로 뺀 거야.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놀아야 좀 죄송합니다. 오해를 일으키는 후반적으로 이빨을 지웠고 그리고 그거는 그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은 모로코 현지를 도착하니까 거기 분들 치열이 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 이때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이 이빨들이 다 안 좋았었어 했는데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이가 좋은 분들한테 뭘 뭐 안 좋게 만들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가 안 좋은 그 모로코 현지에서 그 캐스팅한 배우들은 좀 그런 배우들을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혹시 조인성 씨도 혹시 영화 속의 소품이나 뭐 이런 것들 디테일 보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그런 디테일들 아까 말씀하셨던 디테일들이 다 보였었고 실제로 그때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소품도 호돌이 그때 제가 봤던 것들이거든요. 어릴 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 시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소품들이었어요. 88 올림픽 기념 그런. 그리고 좀 그거 있다. 그 사발면 먹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발면 먹으러 갈 때 우리 미술팀에서 이제 취재해서 그때 당시에 그 마크를 완전히 확인하고 가서 촬영을 하고 돌아왔는데 후반 작업을 하면서 다시 그 세세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그 몇 개월 전에 디자인이 바뀐 거예요. 사발면의 디자인이.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보니까 아 이때 디자인이 바뀌었을 때 한국에서 공수되고 뭐 이걸 따져 보니까 이 뚜껑이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건 CG 장면이 아니었는데 CG로 사발면 뚜껑을 다 도중에 맞게 바꾸고 다니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모자 쓰시고 태풍 뚫고 모아주신 집을 오셨다고 해주신 분.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가디슈 블루레이 언제 나오는지 우리 제발 얼마 전에 녹음 마쳤어요. 언제 나오나요? 곧? 차빅순. 갑자기 그 커밍순 네, 그 아이 그거 곧 나와요. 상반기 내년 상반기. 아니요, 훨씬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유성환 감독님 이전 작품들도 그렇고 다 그 역대급 블루레이여서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너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질문자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끝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오늘 그래도 마무리하면서 두 분 또 인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궂은 날씨에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지금 되게 돌아가시는 길을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좋겠고 태풍 피해 없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지금 조인성 배우의 그 미남 역을 이 모가디슈에서 너무 뭉개뜨려서 그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개봉할 밀수에서 조인성 미남 역의 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모가디슈 개봉할 때 저희가 뭐 다 겪었다시피 코로나 4단계였고 그래서 이런 관객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재개봉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이 관객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정말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줘서 와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다음 작품 감독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밀수라는 작품으로도 이런 자리 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봬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신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